북핵위기 계속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 상황을 이분은 어떻게 보실지 러시아 출신 북한 전문가 국민대학교 안드레이 란코프 교수님 스튜디오에 직접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제가 발음을 잘했습니까? 안드레이. 잘했습니다. 네, 잘했습니다. 네, 안드레이 란코프 네. 교수님. 네. 자, 경력이 굉장히 특이하십니다. 레닌그라드 국립대학을 나오셨고 네. 김일성 종합대학에서도 1년간 교환 학생을. 네, 그렇습니다. 북한을 가신 거고. 그럼 한국말을 북한에서 처음 배우신 건가요? 아니면? 물론 북한에서 평양에서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배우기 시작하셨고. 그 당시에 김일성 종합대학에 왔을 때 제가 한국어를 거의 못했습니다. 네. 하지만 그 후에 오랫동안 남한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아마 거의 2004년부터 여기에 살고 있습니다. 90년대에도 살았습니다. 합쳐서 거의 20년 됐습니다. 거의 20년. 그래서 지금 제가 하는 한국어는 물론 북조선 말 아니라 남한어, 남한국어입니다. 알겠습니다. 들어보니 알겠습니다. 그런데 처음 시작은 북한에서 한국어를 배우신 거고 네. 한국학을 전공하셨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사실상 우연한 곳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저와 나이가 비슷한 서려운 한국 전문가들 가운데 처음부터 한국을 배우고 싶은 사람들이 거의 없습니다. 한국 전문가인데도 한국어를 배우는 사람이 거의 없는데. 원래, 예. 그래서 예를 들면 제가 원래 중국어학과, 중국역사학과에 입학하였습니다. 예. 중국에 대한 관심이 많았습니다. 예. 당시에 제가 중학교를 다녔을 때 1970년대 예. 소련에서 한반도에 대한 관심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때는. 예. 당시에 소련 사람들이 북한이 사실상 미친 스탈린주의 독재 국가라고 생각했고 70년대에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물론이요. 사실상 당시에 소련에서 북한만큼 인기가 없는 사회주의 국가, 공산군 국가가 없었습니다. 70년대 기준으로도? 네. 당시에 매우 싫어했습니다. 그냥 소련 공산당 간부들까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극한 스탈린주의 독재 국가이다. 그래도 남한도 별 인기가 없었습니다. 예. 남한을 잘 모르고 알 수 있었던 게 무엇일까? 친미, 파쇼 독재 국가이다. 둘 다 관심이 없고. 그러니까 북한은 극단적인 스탈린주의자고 남한은 친미 파쇼 국가다. 네. 당시 소련의 인식은 그랬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예. 80년대 말까지 주로 이러한 의식입니다. 그 때문에 제가 당연히 한반도에 대해서 생각도 못했고 중학교를 다녔을 때 그 후에 대학교에서 중국 역사를 배우기 시작하였습니다. 예. 하지만 당시에 소련과 중국 사이가 좋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안 좋잖아요. 네, 결국은 직업이 없었습니다. 당시에 한국어를 조금 배우는 학생들이 있었지만 수준이 높지 않아요. 수준이 높지 않았다. 당시에 한국어를 배우고 싶은 학생들이 주로 그냥 성적이 좋지 않아서 시험을 잘 보지 않아서 한국어를 배웠습니다. 그래서 가장 인기가 없고 인기가 제일 밑바닥입니다. 당시에. 점수를 잘 줄 것만 같은 외국어로서 외국어 가운데. 외국 과목으로서. 물론 당시에 소련에서 외국어 대학은 인기가 대체로만 하면 높았습니다. 네. 하지만 그 외국어 대학, 외국어를 배우는 학생들 가운데 한국어는 제일 밑바닥입니다. 그때 그랬고요. 그래서 당시에 소련과 북한은 학생 교류 협정이 있었습니다. 협정이 있었습니다. 매년 100명씩. 교환 학생 프로그램이 있었군요. 네, 북한에서 100명씩 매년 100명씩 와서 소련에서 북한으로 간 사람이 많아도 15명, 보통 10명 정도입니다. 북한에서 당시 구소련은 100명씩 하고 구소련에서는 북한으로 교환 프로그램이 있는데 한 10대 명밖에 안 갔다. 그렇습니다. 당시에 소련 입장이 무엇일까? 북한에서 배울 게 없다. 배울 수 있는 게 조선말뿐이다. 조선말뿐이다. 그 때문에 국가에서 지원을 받고 유학으로 간 사람들은 한국말, 조선말 배운 학생들 뿐입니다. 이렇게 북한으로 갔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럼 정리해보면 공부를 못했고 하지만 들어가기 어려운 대학원을 들어가기 위해서 교수님이 중국어 학과에서 사람을 뽑았는데 듣고 보니 좋은 프로그램이네? 그래, 북한에 가서 말을 배우고 와야지 이렇게 생각하신 거죠. 자, 이렇게 한국말을 얼떨결에 배우기 시작하셨는데 그 이후로 결국 한국에 오셨고 이런 배경을 가지신 북한 전문가십니다.
최근에 북한 김정은 정권에서 6차 핵실험도 하고 미사일도 계속 쏘고 그러고 있습니다. 여기 대해서 이제 국제사회가 어떻게 하면 북한의 핵실험을 멈추고 핵을 포기하게 만들까. 이제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뭐 막 전쟁할지도 모른다. 전쟁을 할 거다. 뭐 이런 식의 그 압박을 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동시에 북한 제재, 경제 제재를 경제 제재와 또 군사적인 압박 두 가지를 동시합니다. 둘 다 압박이죠, 사실은. 이게 북한에 효과가 있을까요, 1차적으로 일단? 제가 보니까 효과가 없을 겁니다. 효과가 없을 거다. 북한이 비핵화는 불가능합니다. 북한의 비핵화는 불가능하다고 보신다. 예. 네. 북한 엘리트 계층의 입장에서 보면 그들은 핵을 개발하기 시작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예. 체제 유지입니다. 체제 유지. 네. 그들은 지난 20년 역사를 세계 역사를 보면 그들이 볼 수 있는 게 무엇일까요? 아프가니스탄 사건입니다. 그렇죠. 탈리반 정권은 미국 공격 때문에 무너졌습니다. 예. 이라크에서 사담 정권이 무너졌습니다. 예. 레바논도 마찬가지죠. 네, 제일 대표적인 것은 리비아입니다. 리비아. 가다피 정권은 왜 중요하냐? 가다피는 원래 2000년대 초 개발하기 시작했던 핵무기를 포기했습니다. 그렇죠. 미국 아직 핵무기가 아니지만 개발이 시작하는데 이 프로그램을 포기하였습니다. 네, 미국과의 협상을 계속 했죠. 맞아요. 예. 그는 당시 미국은 리비아 정권이 핵을 포기한다면 많은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실제로. 결과는 무엇일까? 예. 가다피는 피살 됐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미국이 지금 배후에 있다고 얘기하죠. 맞아요. 예. 그래서 지금 북한이 배운 게 무엇일까요? 예를 들면 리비아가 핵을 포기했을 때 많은 미국 외교관들이 북한이 꼭 리비아 교훈을 배워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당시에는 그랬습니다. 네, 지금 북한이 무엇일까? 리비아 교훈을 잘 배웠습니다. 거꾸로 배운 거죠. 네, 예.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핵을 꼭 개발해야 합니다. 북한 엘리트 지배계층의 입장에서 보자면 미국 리비아의 경우에는 협상해서 핵을 포기하고 체제 보장을 받은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죠? 리비아 네. 입장에서는 네. 했는데, 그리고 이제 많은 교류도 있었죠. 네. 그래서 이제는 리비아가 안전하구나 했으나 시간이 좀 흐른 후에 사실은 미국이 배후에 있다고 의심되는 네. 반군에 의해서 죽었죠. 네, 그렇습니다. 제거당했죠. 그러니까 북한 입장에서는 그걸 보면서 다른 정권들도 봐도 미국 말을 믿고 포기했다가는 우리도 큰일 난다. 이렇게 생각할 것이다. 네, 그렇습니다. 네. 다른 일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1994년에 우크라이나는 당시에 소련 해체 이후 핵무기가 있었습니다. 예. 당시에 소위 말하는 94년 부다페스트 각서가 있었습니다. 예. 당시에 미국, 영국,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국경 보장을 약속하였습니다. 예. 우크라이나는 러시아로 핵무기를 반납했습니다. 그렇죠. 네, 예. 그러나 크림 한반도는 어떻게 됐을까요? 이것을 보면 북한이 미국뿐만 아니라 모든 강대국들이 약속을 절대 믿지 말아야 하는 교훈을 배웠습니다. 북한 입장에서는 강대국들이 핵 보유국들이죠. 실제. 그렇습니다. 자기들은 핵을 가지고 있는 국가들이 핵에 대해서 얘기하는 걸 믿지 않아야 된다라는 네. 교훈을 역사로부터 배웠을 것이다.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그 부분은 북한을 탓할 수 없는 게 실제 약속을 어겼어요. 강대국들이. 간산 우리가 지금 강대국이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세계에서 살고 있습니다. 100년 전에도 거짓말 많지만 하지만 이만큼 강대국이 한 번 했던 약속을 쉽게 지키지 않고 위반하는 시대는 아마 처음입니다. 지난 10년, 20년 동안. 자, 그런 가운데 이런 상황에서 북한이 핵을 포기하면 자기 체제가 보장이 안 되는데 어떻게 포기하느냐? 사실상 그들은 핵을 포기한다면 체제를 지킬 방법이 없을 겁니다. 이것은 그들이 알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북한 엘리트 계층은 비상구가 없다. 보통 그 혁명이 일어날 때 혁명 이후 새로 생긴 엘리트 계층이 옛날 혁명 전에 있었던 엘리트 계층과 비슷한 사람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남한이 견우 남한에서 독립 후
친일파 출신들이 예.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예. 흥미롭게 남한뿐만 아니라 산식과 달리 북한에서도 친일파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북한에서도. 네, 김일성 시대 많이 있었습니다. 특히 누구요? 기술자들이요. 과학자들이요. 그때 그렇게 교육을 받았으니까. 네. 예. 대안이 없었습니다. 대안이 없어서. 당시에 30년대 교육을 받은 사람이 불가피하게 예. 어느 정도 친일파라고 할 수 있어요. 예, 예. 하지만 북한 지금 김정은 시대 북한 에리트 계층이 공포는 무엇일까? 체제가 무너진다면 체제가 무너진다면? 흡수 통일이 생길 가능성이 높습니다. 체제가 무너지면 남한의 흡수통이 될 이렇게 것이다. 된다면 북한 에리트 계층은 엘리트 계층은 미래가 없다. 미래가 없다. 그들은 살아남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네, 일반 북한 주민들이야 흡수 통일돼서 세월이 지나면 괜찮겠지만 북한 엘리트층은 뭐 살아남을 수가 없으니까. 물론이요. 예. 그들은 운이 좋으면 살아남고 권력이 없을 겁니다. 그러나 살아남을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예를 들면 북한 간부와 이야기를 나눌 때 그들이 많이 하는 질문이 무엇일까? 독일 통일 이후 돈독 간부들이 어떻게 되냐? 특히 북한 내부 선전, 비밀 선전 자료를 보면 그들이 북한 간부들이 그 독일 통일 후에 돈독 간부들이 예. 고생이 너무 많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사실보다 매우 과장된 이야기입니다. 네. 어쨌든 초현까지 이야기입니다. 거짓말이에요. 그래도 믿어요. 그러니까 이제 독일이 통일되고 나서 당시 동독의 공산당 간부들이 목숨을 잃지는 않았지만 사회적으로 매장됐지 않느냐. 네. 그러니까 북한 지배계층들 입장에서 보자면 통일이 만약에 된다면 만약에 남한 주도로 통일이 된다면 자기들은 이제 진짜로 죽거나 아니면 사회적으로 매장될 테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걸 원할 수가 없다. 중국은 사실상 네. 엄격한 대북 제재를 반대할 것입니다. 네. 그렇지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입장에서 보면 북한 정치 노선을 결정하는 사람들은 북한 경제가 다시 무너질 경우에도 다시 한번 90년대 말처럼 기근이 발생할 경우에도 그 사람들이 굶어 죽을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 북한 엘리트 계층이 한 번도 보지 못한 함경북도 농민들이 많이 굶어 죽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북한 엘리트 계층이 입장에서 보면 그들은 그 함경북도 농민들을 구조하기 위해서 자신이 사실상 권력을 포기하지도 않고 죽을 수도 있는 위기를 사실상 또 초래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농민들이 설사 경제제재가 심해서 농민들이 굶어 죽더라도 농민들이 굶어 죽는 게 낫지 내가 죽는 것보다 낫지 물론이요. 내가 죽을 수는 없지 않느냐. 그렇기 네, 때문에 그렇습니다. 포기할 리가 없다. 네. 예. 그들은 그 체제가 무너지면 살아남기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한 번도 보지 못하는 농민들을 위해서 자신이 생명을 희생할 의지가 아예 없습니다. 그거는 대단히 합리적인 말씀이신데 합리적인 주장이신데 자 그러면 북한은 핵을 포기할 이유가 없다는 것까지는 네. 이해했습니다. 그러면 미국이 이제 군사적인 옵션 얘기를 자꾸 하잖아요. 결국은 전쟁 얘기를 계속 하는데 그리고 좀 트럼프 대통령 뭐 북한 완전 파괴 뭐 이런 얘기도 하고요. 네. 미국이 그렇게 북한을 선제 공격할 가능성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능성이 원래 조금 있었지만 지금 거의 없습니다. 지금은 없다. 예. 네. 아니 없다는 것보다 거의 없다고 거의 합시다. 없다. 예. 왜냐하면 원래 트럼프 후보는 예. 사실상 한반도 상황을 잘 알 수가 없었기 때문에 잘 모르니까. 그 성제 공격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잘 모르니까 처음에는. 네. 예. 하지만 그 지난 몇 개월 동안 네. 트럼프 행정부 사람들도 그 한반도 사실을 어느 정도 배울 수가 어느 정도 배웠다 있었습니다. 이제. 네. 네. 어떨까요? 그들이 아는 게 무엇일까? 지금 수도권 문제입니다. 수도권. 네. 네. 북한은 아무 때나 수도권을 공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거기에서 그 장사포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북한의 장사포들. 네. 그 장사포들이 많이 배치되고 있는데 그 북한 측은 대량 살상 무기를 쓰지 않아도 수천 명이나 수만 명 사람을 몇 시간 안에 죽일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예. 뿐만 아니라
미군 기지까지 공격할 수 있습니다. 네. 결국은 무엇일까? 제2차 한국 전쟁입니다. 그렇죠. 하지만 미국 측은 그 제2차 한국 전쟁에 대한 공포가 많습니다. 물론 미국은 가끔 미국뿐만 아니라 모든 강대국은 가끔 중동이든 아프리카이든 파병 작전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예를 들면 시리아나 그 어떤 중동 나라에서 파병할 때 전사자들이 수십 명밖에 많아도 수백 명밖에 없습니다. 예, 실제로는. 네, 이라크 견우에 수천 명 있는데 예비적인가요? 예. 한반도에서 전쟁이 발발한다면 진짜 미국 측 전사자들이 많이 생길 것입니다. 미국 측도 경제적으로도 손실이 큽니다. 이것은 매우 위험한가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이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이제는 알고 있다. 네. 예. 그 때문에 제가 보니까 미국이 군사 조치, 즉 성제 공격을 할 가능성이 이 올해 2월, 3월보다 많이 떨어졌습니다. 이제 없다. 완전히 없다고 할 수 그렇죠. 없습니다. 사람이 트럼프 대통령이 조금 성격이 특수적인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예측 불가능한 사람이 아니라도 예측하기 어려운 사람. 그래도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다. 예, 그런 걸 감안하더라도 예, 왜냐하면은 교수님 분석으로는 초반에는 트럼프 정부가 한반도 상황을 잘 이해 못했는데 이제 이런 위기가 고조되어 가면서 점점 배우게 되는 거죠. 예, 보고로 받게 되고 그렇게 되면 당연히 이 남북한의 사람들, 우리 남한 사람, 북한 사람도 많이 죽겠지만 여기에 있는 미군들도 많이 죽고 실제 그런 피해를 감당하기 어렵고 미국이 전 세계에 파병하지만 대부분 작전에서 몇십 명 정도 사망하는 수준에 불과한데 여기서는 뭐 엄청난 숫자가 죽을 수 있고 그리고 경제적 손실도 엄청나고 그런 피해를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점점 배워가고 있다. 네. 이런 말씀이신 것 같고 그래서 가능성이 점점 떨어지고 그나마 남아있는 건 트럼프가 워낙 특수적인 사람이라 네. 그런 표현도 좀 이해했습니다. 워낙 좀 이상한 사람이라 특수적인 사람. 특수적인 그런 변수가 있긴 하나 가능성 매우 낮다라고 보시는 거고. 자, 그러면 중국의 영향력도 그렇게 크지 않다고 보십니까? 지금 점점 그렇게 보여지는데. 거의 없습니다. 사실상 중국은 북한 체제를 통일시킬 능력이 있습니다. 능력은 있죠. 예. 능력 있지만 이렇게 할 이유가 없습니다. 아, 능력은 있어 할 이유가 없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정치에서 대표적인 선택은 아주 나쁜 것하고 덜 나쁜 것하고 그렇죠. 선택해야 그 사이에 선택해야 합니다. 대부분 그렇죠. 네, 중국은 북핵을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문제죠. 중국은 공식적으로 핵 보유 국가 5개 핵 보유 국가로 인정된 나라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죠. 예. 사실상 절대적인 군사력을 갖고 있습니다. 네. 절대적인 군사력. 그 때문에 중국은 핵무기 확산을 반대할 이유가 충분히 있습니다. 자기들만 가져야 되니까요. 북핵은 바로 핵무기 확산에 대한 비확산에 대한 위험한 도전이다. 그렇죠. 가로막아야 한다. 예. 하지만 북핵보다 더 큰 위험이 있습니다. 그 위험은 북한 혼란입니다. 아하. 중국 입장에서. 중국 입장에서는 핵무기라고 하는 것보다 북한 전체가 혼란에 빠지고 그리고 뭐 난민들이 발생하고 북한 불확실성이 굉장히 높아지고 이런 게 더 나쁘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중국은 핵 개발을 가로막기 위해서 대북 제재에 사실상 참가하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미국의 희망과 달리 진짜 엄격한 대북 제재를 지지하지 못할 것입니다. 예. 이유는 매우 엄격한 제재는 북한에서 심한 경제 위기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예. 그 위기는 정치 위기를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네. 결국은 북한 체제가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네. 내전 상태, 무정부 상태가 생길 수도 있고 중국 입장에서 보면 이것은 북핵보다 더 위험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상황에서 이제 방법은 이제 보수 정당, 자유한국당 같은 보수 정당에서 전술핵 혹은 핵무장 해야 한다라고 주장하지 않습니까?
이런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핵 문제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게 그 순수한 전략적인 입장에서 예. 남한이 핵을 개발할 이유가 있다. 예. 하지만 전략적 입장에서는 네. 예. 그러나 핵을 개발하지 못할 것입니다. 못할 것이다. 왜 그럴까요? 예. 한국은 무역 의존도가 많습니다. 그렇죠. 남한은 핵을 개발하기 시작하자 국제사회는 여러 가지 대남 체제를 실시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특히 중국입니다. 예. 중국 입장에서 보면 남핵은 북핵보다 더 위험합니다. 왜? 남핵 때문에 얼마 후에 일본 핵, 그렇죠. 대만 핵, 예. 동남아 핵까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 때문에 남한이 정말 핵 개발을 시작한다면 예. 중국은 사실상 매우 엄격한 북한의 제재보다 더 큰 제재를 훨씬 더 심한 사실상 100% 보이콧까지 가능합니다. 하지만 남한이 경우 남한 무역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율이 얼마요? 4분의 1 정도입니다. 미국도 당연히 핵 개발에 대해서 미국도 조금 제재하고. 하고 중국이 많이 할 것입니다. 네. 이렇게 양측에서 타격을 받을 남한 경제가 어떻게 될까요? 네. 아마 전례 없는 경제 위기에 빠질 겁니다. 그러나 남한은 민주국가이다. 남한 유권자들은 이 상황을 보고 이러한 정책을 실시하는 여당에 대한 불만이 많이 있을 겁니다. 결국은 다음 선거 때 이 정치 세력이 핵을 개발하기 시작할 정치 세력은 사실상 그 권력을 유지할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전반적으로 입장은 이제 이 상황에 대한 입장을 이해했습니다. 지금 그럼 남한이 취할 수 있는 그 정책이 뭐가 있냐? 지금 현재 문재인 정부는 대북 제재도 하지만 동시에 대화도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네. 거기에 대해서 야당은 지금 무슨 소리냐? 너무 유화적이다. 지금 더 강한 제재를 외치고 있고 제재도 하지만 동시에 대화의 노력도 계속해야 된다. 이런 입장이에요. 교수님은 지금 이 상황에서 현 정부가 취할 수 있는 최선의 자세는 뭐라고 보십니까? 제가 보니까 문 대통령의 태도는 옳은 태도입니다. 동시에 압력을 가하기도 하고 회담을 해야 합니다. 문제는 지금 문재인 대통령은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습니다. 그 옵션이 없다는 얘기를 많이 들어요. 옵션이 없습니다. 예. 여기에서 국내 문제가 아니라 국제 문제입니다. 미국 문제입니다. 예. 예를 들면 제가 개인적으로 개성공단 체계는 매우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합니다. 개성공단 빠를수록 좋아요. 빠를수록 그러나 좋다. 불가능합니다. 지금 한국은 개성공단을 제재한다면 미국에서 트럼프 행정부에서 매우 심각한 짜증이 생길 것입니다. 짜증이 날 것이다. 현 상황에서 문 대통령은 미국 태도를 무시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렇죠. 사실상. 현실적으로. 그뿐만 아니라 그 미국에서 짜증이 생긴다면 미국은 외교 압박뿐만 아니라 예를 들면 무역, 그 FTI 문제까지 사실상 그 수단으로 쓸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어느 정도 미국 입장에서 보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태도입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상황에서 미국과 필요 없는 갈등을 진짜 피해야 하기 때문에 사실상 현 단계에서 대한민국 정부가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아요. 그러나 희망이 하나 있습니다. 희망이 있습니까? 네, 희망은 2, 3년 후에 타협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2, 3년 후에? 네, 북한은 미국을 공격할 수 있는 대륙간 미사일을 개발, 배치한 다음에 타협에 대한 특히 핵 동결에 대한 관심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오히려 핵을 개발을 하고 완전히 가지게 되면 그러면 협상 타협에 나오게 될 것이다. 그렇습니다. 이것은 아마 2, 3년 후에 생길 것 같은 기회입니다. 남한은 이 기회를 잡아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잘 이해했고요. 예. 지금 문재인 정부의 기본 방향은 옳으나 손에 쥔 카드가 없다. 사실상. 개성공단도 없고 뭐 사드도 사실은 이미 전 정부가 배치해버렸고 카드가 없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옵션이 너무 적고 그리고 미국이 지금 이렇게 압박할 때 미국
압박을 전면적으로 거부할 수도 없다. 문제는 바로 지금 대한민국이 전략적인 지위를 보면 미국을 무시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렇죠. 예. 미국과 동맹을 유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미국도 동맹을 유지해야 되는데 또 미국 말대로만 할 수도 없고. 그런데 미국 말대로 하지 않고 우리 주장을 해 나가려고 하자면 우리도 카드가 있어야 되는데 카드가 너무 없고 어려운 처지다. 지금 돌파 국면은 아마 오히려 북한이 핵을 ICBM을 완성하고 그런 이후에 핵 동결을 조건으로 미국과 협상을 시작하려는 태도 전환이 있을 때 그때 돌파구가 생길 수 있을 것이다. 그때를 놓치지 말아야 된다. 네, 그렇습니다. 자,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북한 전문가 국민대학교 안드레이 란코프 교수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제 국제사회가 어떻게 하면 북한의 핵실험을 멈추고 핵을 포기하게 만들까. 이제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뭐 막 전쟁할지도 모른다. 전쟁을 할 거다. 뭐 이런 식의 그 압박을 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동시에 북한 제재, 경제 제재를 경제 제재와 또 군사적인 압박 두 가지를 동시합니다. 둘 다 압박이죠, 사실은. 이게 북한에 효과가 있을까요, 1차적으로 일단? 제가 보니까 효과가 없을 겁니다. 효과가 없을 거다. 북한이 비핵화는 불가능합니다. 북한의 비핵화는 불가능하다고 보신다. 예. 네. 북한 엘리트 계층의 입장에서 보면 그들은 핵을 개발하기 시작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예. 체제 유지입니다. 체제 유지. 네. 그들은 지난 20년 역사를 세계 역사를 보면 그들이 볼 수 있는 게 무엇일까요? 아프가니스탄 사건입니다. 그렇죠. 탈리반 정권은 미국 공격 때문에 무너졌습니다. 예. 이라크에서 사담 정권이 무너졌습니다. 예. 레바논도 마찬가지죠. 네, 제일 대표적인 것은 리비아입니다. 리비아. 가다피 정권은 왜 중요하냐? 가다피는 원래 2000년대 초 개발하기 시작했던 핵무기를 포기했습니다. 그렇죠. 미국과 아직 협상. 핵무기가 아니지만 개발이 시작하는데 이 프로그램을 포기하였습니다. 네, 미국과의 협상을 계속 했죠. 맞아요. 예. 그는 당시 미국은 리비아 정권이 핵을 포기한다면 많은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실제로. 결과는 무엇일까? 예. 가다피는 피살됐습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장 인기가 없고 인기가 제일 밑바닥입니다. 그리고 당시에. 점수를 잘 줄 것만 네, 같은 외국어로서, 외국어 가운데. 외국 과목으로서. 물론 당시에 소련에서 외국어 대학은 인기가 대체로만 하면 높았습니다. 네. 하지만 그 외국어 대학, 외국어를 배우는 학생들 가운데 한국어는 제일 밑바닥입니다. 그때 그랬고요. 그래서 그 당시에 소련과 북한은 그 학생 교류 협정이 있었습니다. 협정이 있습니다. 100명씩, 매년 100명씩. 그 교환 학생 교환 학생을 프로그램이 있었군요. 네, 북한에서 100명씩 매년 100명씩 와서 소련에서 북한으로 간 사람이 많아도 15명, 보통 10명 정도입니다. 북한에서 당시 구소련은 100명씩 하고 구소련에서는 북한으로 교환 프로그램이 있는데 한 10대 명밖에 안 갔다. 그렇습니다. 당시의 소련 입장이 무엇일까? 북한에서 배울 게 없다. 배울 게 배울 없다. 수 있는 게 조선말뿐이다. 무슨 말뿐이다. 그 때문에 국가에서 지원을 받고 유학으로 간 사람들은 한국말, 조선말 배운 학생들 뿐입니다. 이렇게 북한으로 갔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럼 정리해보면 공부를 못했고 하지만 들어가기 어려운 대학원을 들어가기 위해서 교수님이 중국어 학과에서 사람을 뽑았는데 듣고 보니 좋은 프로그램이네? 그래, 북한에 가서 말을 배우고 와야지 이렇게 생각하신 거죠. 자, 이렇게 한국말을 얼떨결에 배우기 시작하셨는데 그 이후로 결국 한국에 오셨고 이런 배경을 가지신 북한 전문가십니다. 최근에 북한 김정은 정권에서 6차 핵실험도 하고 미사일도 계속 쏘고 그러고 있습니다. 여기 북핵위기 계속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 상황을 이분은 어떻게 보실지 러시아 출신 북한 전문가 국민대학교 안드레이 란코프 교수님 스튜디오에 직접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제가 발음을 잘했습니까? 안드레이. 잘했습니다. 네, 잘했습니다. 네, 안드레이 란코프 네. 교수님. 네. 자, 경력이 굉장히 특이하십니다. 레닌그라드 국립대학을 나오셨고 네. 김일성 종합대학에서도 1년간 교환 학생을 네, 그렇습니다. 북한을 가신 거고 그럼 한국말을 북한에서 처음 배우신 건가요? 아니면
물론 북한에서 평양에서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배우기 시작하셨죠. 그 당시에 김일성 총학대학에 왔을 때 제가 한국어를 거의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 후에 오랫동안 남한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아마 거의 2004년부터 여기에 살고 있습니다. 90년대에도 살았습니다. 합쳐서 거의 20년 됐습니다. 거의 20년. 그래서 지금 제가 하는 한국어는 물론 북조선 말 아니라 남한어, 남한국어입니다. 알겠습니다. 들어보니 알겠습니다. 그런데 처음 시작은 북한에서 한국어를 배우신 거고 네. 한국학을 전공하셨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사실상 우연한 곳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저와 나이가 비슷한 소련 그 한국 전문가들 가운데 처음부터 한국을 배우고 싶은 사람들이 거의 없습니다. 한국 전문가인데도 한국어를 배우는 사람이 거의 없는데. 원래 그래서 예를 들면 제가 원래 중국어학과, 중국역사학과에 입학하였습니다. 중국에 대학. 그래서 미국에 지금 배우 있다고 얘기하죠. 맞아요. 예. 그래서 지금 북한이 배운 게 무엇일까요? 예를 들면 리비아가 핵을 포기했을 때 많은 미국 외교관들이 북한이 꼭 리비아 교훈을 배워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당시에는 그랬습니다. 네, 지금 북한이 무엇일까? 리비아 교훈을 잘 배웠습니다. 거꾸로 배운 거죠. 네,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핵을 꼭 개발해야 합니다. 북한 엘리트 지배계층의 입장에서 보자면 미국 리비아의 경우에는 협상해서 핵을 포기하고 체제 보장을 받은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죠? 리비아 입장에서는 했는데. 그리고 이제 많은 교류도 있었죠. 그래서 이제는 리비아가 안전하구나 했으나 시간이 좀 흐른 후에 사실은 미국이 배후에 있다고 의심되는 반군에 의해서 죽었죠. 네, 그렇습니다. 제거당했죠. 그러니까 북한 입장에서는 그걸 보면서 다른 정권들도 봐도 미국 말을 믿고 포기했다가는 우리도 큰일 난다 이렇게 생각할 것이다. 네, 그렇습니다. 다른 일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1994년에 우크라이나는 당시에 소련 해체 이후 핵무기가 있었습니다. 당시에 소위 말하는 94년 부다페스트 각서가 있었습니다. 당시에 미국, 영국, 러시아는 그 우크라이나 국경 보장을 약속하였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로 핵무기를 반납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그럼 한반도는 어떻게 됐을까요? 이것을 보면 북한이 미국뿐만 아니라 모든 강대국들이 약속을 절대 믿지 말아야 하는 한 관심이 많았습니다. 당시에 제가 중학교를 다녔을 때 1970년대 소련에서 한반도에 대한 관심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때는 당시에 소련 사람들이 북한이 사실상 미친 스탈린주의 독재 국가라고 생각했고 70년대에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물론이요. 사실상 당시에 소련에서 북한만큼 인기가 없는 사회주의 국가, 공산군 국가가 없었습니다. 70년대 기준으로도. 네. 당시에 매우 싫어했습니다. 그냥 그 소련 공산당 간부들까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극한 스탈린주의 독재 국가이다. 그래도 남한도 별 인기가 없었습니다. 남한을 잘 모르고 알 수 있었던 게 무엇일까? 친미, 파쇼 독재 국가이다. 둘 다 관심이 없고. 그러니까 북한은 극단적인 스탈린주의자고 남한은 친미 파쇼 국가다. 당시 소련의 인식은 그랬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80년대 말까지 주로 이러한 의식입니다. 그 때문에 제가 당연히 한반도에 대해서 생각도 못했고 중학교를 다녔을 때 그 후에 대학교에서 중국 역사를 배우기 시작하였습니다. 하지만 당시에 소련과 중국 사이가 좋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안 좋잖아요. 네, 결국은 직업이 없었습니다. 당시에 한국어를 조금 배우는 학생들이 있었지만 수준이 높지 않아요. 수준이 높지 않았다. 당시에 한국어를 배우고 싶은 학생들이 주로 그냥 성적이 좋지 않아서 성적이 좋지 시험을 잘 보지 않아서 한국어를